속세 발효 강좌 마지막 편인 제4부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제4부에 포함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우리가 발효를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인간은 숙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생존하는 동안에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제4부의 강의 내용을 모두 시청하시면 발효의 목적을 이해하시는 것은 물론 건강과 장수에 도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속세 발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발효를 왜 하는가? 발효 원물로 주로 쓰이는 식물과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발효와 공생관계에 관해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생관계입니다. 발효를 하는데 왜 공생관계를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농업을 하건 건강을 하건 발효를 하건 간에 생명체는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생태적으로도 완벽한 공생관계에 있고 이것이 물질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먹으면 탈이 나고 어떤 물질을 먹으면 탈이 안 나고가 뭐냐면 유전적으로 공생관계가 되어 있는 애들은 먹으면 버섯을 어떤 버섯은 공생관계에 있는 버섯은 맛있고요. 공생관계에 없는 버섯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생관계를 얘기할 때 식물과 식물, 식물과 미생물, 미생물과 동물, 동물과 식물 이런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생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생태라고 얘기를 해요. 산에 보면 자연이 있잖아요. 그 자연의 관계, 생태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생태 관계가 그냥 공생관계이고 공생관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되냐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생관계는 서로 주는 관계예요. 얘가 뭘 주고 제가 뭘 나한테 주어서 둘 다 같이 살아가는 관계가 공생관계의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소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소나무가 뭐하고 공생관계를 갖고 있냐면 송이균하고 미생물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송이균한테는 뭐를 주냐면 수분하고 영양분하고 이런 걸 송이균한테 소나무가 줘요. 그러면 소나무는 그걸 받아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기가 먹으면서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서 땅을 파요. 돌을 파요. 거기에 있는 영양분 중에 송이가 먹고 나머지를 소나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는 것이 있는 대신에 얻는 게 더 많아지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공생관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뭐냐면 세금을 내요. 이게 공생관계예요. 뭐냐면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일부의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써서 국가라고 하는 체계가 유지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공생관계에 속해요. 우리 주변의 식물들 중에서 인간과 공생관계가 가장 깊은 식물이 무엇일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뽕나무인데 뽕나무는 인간에게 어떤 유익한 기능 성분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물하고 관계가 깊어서 아주 가장 깊은 관계에 있는 식물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뭐냐면 첫 번째가 뽕나무예요. 뽕나무는 뿌리, 줄기, 잎이 전부 다 약이에요. 오리도 열매도 약이에요. 첫 시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있으면 서리가 와요. 서리가 오는데 이 서리가 올 때 서리를 맞으면서 뽕나무 잎이 떨어지면 이게 좀 검게 떨어져요.
서리를 안 맞고 떨어진 애는 입이 노래요. 뽕나무가 입이 노랗게 단풍이 들잖아요. 그런데 끝가지나 새로 성장한 가지나 가에 있는 뽕나무들은 아직까지 파래요. 그러다가 서리를 맞아요. 서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가을이 되면 영양분을 밑으로 내리는 성질이 있어요. 줄기 쪽으로 입에 있는 영양분을. 그런데 그 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리 맞은 뽕잎은 먹으면 뭐가 되냐면 순환을 해요. 굉장히 드문 예인데 얘는 돌아요. 그래서 열이 나는 사람 있죠. 열이 나고 이렇게 자기가 맥을 잡았을 때 자기가 잡은 맥과 여기 편도선 있는데 맥을 잡았을 때 보통 열을 받는 사람은 여기 맥이 더 세요. 안정적인 사람은 이 맥과 이 맥이 같아요. 그래서 이 맥이 더 뛰는 사람이 서리 맞은 뽕나무를 썰어서 말려서 차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라져요. 몸이 순환이 돼요. 열이 오르는 것, 그러니까 호르몬 때문에 열이 오르거나 화가 치밀어서 열이 오르거나 이거를 어떤 약으로도 못 돌려요. 그런데 서리 맞은 뽕나무가 이제 나올 때예요. 설이 좀 있으면 와요. 요때 이거를 무조건 가서 주워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말려놓고 차로 마시면 열이 나거나 위로 솟는 사람, 손발보다 얼굴이 뜨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싹 내려가요. 정말 영리하게 약 중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약이 없어요. 대부분 약을 먹어도 효용을 잘 못 봐요. 왜 못 보냐면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오미자를 발효했잖아요. 오미자는 기가 틀어져 있는 기들을 수렴을 하는 것이 오미자의 특성이에요. 이렇게 모으는 것이. 그리고 걔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뽕나무, 서리 맞은 뽕나무예요. 또는 천궁이라고 하는 약재가 그걸 순환시켜요. 그래서 천궁을 쓰거나 뽕잎을 써야 되는데 토천궁이 없어요. 지금은. 일천궁이 거의 다예요. 물론 효능이 있긴 한데 토천궁이 적으니까 뽕나무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고요. 개울가에 가면 성장을 막 하던 뽕나무가 서리를 맞아요. 그걸 먹으면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공생관계 같이 진화했을 때는 공진화라고 해요. 이 공진화가 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게 뽕나무예요. 그래서 뽕나무는 아무리 먹어도 독이 없어요. 진하게 먹어도 독이 없고 뭘 해도 독이 없고요. 뽕나무를 푹 다려갖고 단장을 만들어 보세요. 맛이 기가 막혀요. 뽕나무를 푹 끓여갖고 닭백숙을 해봐요. 맛이 기가 막혀요. 뽕나무를 푹 끓여갖고 커피를 타봐요. 커피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어떤 육수보다 뽕나무 육수가 최고로 맛있어요. 왜? 공진화를 한 거예요. 완벽하게 사람하고 맞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맛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철에 먹을 수 있는 영약이 뽕나무인데 사람이 여러 가지 병을 알아요. 혈압 관계라던가 산소 관계라던가 대사 관계라던가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있는데 암까지인데 이 병의 85%를 완벽히 고칠 수 있는 공진화된 나무가 뽕나무예요. 열하고 땀나고 하는 사람은 이거 썰어가 돼요. 아, 그것도 좋아요. 왜냐면 순환이. 그러니까 오미자를 먹고 걔를 먹어요. 떠버릴 때는 수렴하는 건 오미자가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순환은 지금의 뽕나무, 서리 맞은 뽕잎이라던가 물 내림을 하는 물 내림이에요. 봄에 물 올림이 있고 가을에 물 내림이 있는데 요 두 번째. 그래서 뽕나무를 잘 끓잖아요. 요즘 끓이면 우유 같아요. 뽀해요. 물이 뽀얀 우유를 끓인 것 같은 색이 나올 때가 지금 철이에요. 끓이면 우유 같아요.
당귀도 그래요. 요즘 끓이면 근데 그 시기가 짧아요. 그래서 잘 선택해서 딱 끊어봤을 때 하얀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너무 달고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 물이에요. 85%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설이 맞은 뽕나무 잎이 얼마나 영약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하셨지요? 알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설이 맞은 뽕나무 잎을 좀 모아서 차로 마셔보세요. 현재 지구에 생존하는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공진화한 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나 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과 공진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과 함께 공진화했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얼만큼 공생관계를 가지고 공진화를 했냐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까지 쭉 많은 기간 동안 어떤 생태에 처하면서 진화를 했잖아요. 그 진화했을 때 거기서 먹었던 게 약초이고 거기서 먹었던 게 병을 치료하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이처럼 균하고 얘가 아니면 개미나 진딧물처럼 서로 적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단물을 주고 이런 곤충 관계에서도 공생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있죠. 단풍나무는 식물하고 공생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을이 되면 빨갛게 단풍이 들어요. 장미과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단풍나무도 그렇고 장미과에 벚나무라든가 이런 애들이 빨갛게 단풍이 들어요. 빨간 단풍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 이런 미생물이 먹는 성분을 바닥에다가 비료로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먹이를 받고 미생물이 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영양분을 만들어서 다시 빨간 단풍을 준 애한테다가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영양분을 먹으면서 다른 풀들이 자라요. 그래서 내가 산나무를 캐러 갈 때 봄에 어디로 가냐면 벚나무 있는 곳을 가요. 벚나무. 장미과에 벚나무가 빨간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산에 벚꽃이 있는 곳에 가면 무조건 산나물이 다양해요.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끼리 단풍이라는 붉은 단풍이라는 걸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식물끼리의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나무만 있는 곳이라든가 참나무만 있는 곳에 가면 나물 없어요. 왜냐하면 개들은 독하게 둘이서 다 네트워크를 공생관계를 가진 거고 붉은 단풍이 드는 애들은 넓게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신나무라던가 아니면 아로니아나 이런 것들이 빨간 단풍이 들죠. 그게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잡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살리는. 빨간 단풍 드는 벚나무, 아로니아 이런 걸 썰어갖고 푹 끓이면 빨간 물이 나와요. 개를 먹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장내로 들어가면 유해균은 없애고 유익균은 살리고 선택적 살균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즘 보면 화살나무들 빨갛게 단풍 들죠. 그런 게 약이에요. 블루베리 색 잘 들죠. 이것도 선택적 살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어떻게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거를 파악을 잘하면 건강 문제, 발효 문제 이런 게 다 보여요. 요즘 철에 가면 복분자 알죠? 복분자가 나무 딸기나 다른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빨개요, 줄기가. 찔레나 이런 것도 거의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얘는 뽀예요. 복분자. 이 뽀얀 게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걔를 씻으면
색이 빨개져요. 복분자 나무가 벗겨내면. 덜어는 하얗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관절염 치료제예요. 나무, 딸기, 복분자 이런 것들이 관절염 같은 염증에 있는 균을 잡게끔 같이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딸기나무나 이런 거 주변에 무진장 많걸랑요. 정말 산에 그냥 입구에만 가면 가시들이 나무들이 많잖아요. 걔들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냐면 뿌리채로 해갖고 끊어서 말려놔요. 그랬다가 염증성인 거, 관절염만 드는 거 아니에요. 더 독한 염증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진리려 갖고 바르면 깨끗하게 나아요. 염증을 잡는 것에 기가 막히게 특허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오래전에는 37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세, 150세까지 평균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인간의 건강과 수명이 발효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생물하고 사람이 특화돼서 수명이 늘어나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떤 미생물을 어떤 식으로 먹을 거냐. 발효기술이에요. 어떻게 발효할 거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발효하고 싶어요. 물론 사과는 그냥 해도 발효가 돼요. 껍질에 발효균이 있어요. 그럴 때 뭐를 하는 거냐면 이 하얀 복분자를 몇 개 끊어요. 그래서 같이 사과하고 발효하죠. 그러면 효능이 완전히 업되고 발효速도 빨라지고 부패가 되거나 이런 거예요. 효능이 기본적으로 상승시키는 게 장미가에 있는 균이에요. 사람 몸속에 온 대장균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나이가 들거나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장균이 바뀌어요. 그런데 식중독균이라는 게 있어요. 뭘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하고 아닌 균이 있어요. 소화균이 있어요. 식중독균은 유전적으로 네트워크가 없어요. 공생관계가 없는 균이에요. 부패균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얘들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두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세균도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완벽하게 동일해요. 일정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이라고 인식 안 해요. 적이라고 인식을 안 한다고요. 이게 대장균이에요. 이게 인간 유전자예요. 대장균이나 우리가 하는 발효예요.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요거를. 나중에 발효를 계속 원물까지 없애면 다른 식물에 이것이 인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효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젊어지죠.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이 연장되고. 이것이 유전적인 부분에서의 공생관계이면서 공진화예요. 이걸로 사람이 37이라는 한계 수명에서 어디로 가냐면 120, 150살로 갈 수 있는 게 유전자를 어떻게 젊게 해주냐는 부분의 문제이고, 이거는 어떤 좋은 원물을 가지고 발효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종균을 썼느냐가 기본적으로 발효의 특성, 그 다음에 얘들을 잘 살리기 위한 발효의 환경, 어떤 발효 환경하에서 어떤 원물을 어떤 종균을 썼느냐에 따라서 노화에 또는 다시 젊어지는 영노화의 문제까지를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발효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균도 열심히 찾아야 되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종균이 많아요. 다행스럽게. 그래서 제가 발효 수업을 하면서 종균을 접종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발효의 효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물도 그 대부분 보면 제가 좀 일찍 뜯어놓거나 이렇게 해요. 속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에 가서 해갖고 왔죠. 그런데 상태가 갖고 올 상태하고 완벽하게 똑같죠. 원물이 좋으면 사실은 수분만 날라가지 절대 손상이 안 돼. 근데 저번 주에 오미자 보니까 5박스 중에 1박스를 버렸죠. 원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왔을 땐 좋아요. 근데 갖다가 놓고 나서 보면 나타나요. 원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정문 나가는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정 선생님이 사과를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먹으라고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다 못 먹었어요. 저기다 냅뒀더니 어떻게 되냐면 사과가 썩지 않고 계속 발효해요. 찌그러드는 것도 있지만 발효도 한다고요. 그래서 안 썩어요. 사과 자체가. 그러니까 원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발효가 되느냐 부패가 되느냐는 부분이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인간과 공생관계를 가진 식물과 동물을 찾아서 그런 걸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열악한 삶의 환경을 극복해야지만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과 공진화한 생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그리고 모든 생물이 가진 유전자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에서 어떻게든 공생관계를 찾아 나가는 일, 이게 장수 건강 여기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이균하고 참나무가 공생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소화기관에서 다 미생물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공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하고 식물이 공생하는 게 있어요. 농업이에요. 이거 고추가 있는데 사람이 재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종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공생관계예요. 사람하고 동물이 공생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목축이에요. 개 키우고 소 키우고 이게 다 뭐냐면 서로 공생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걸 먹어보니까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해지고 이로우니까,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공생관계예요. 앞으로의 모든 생물학이라든가 생명공학 쪽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유전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세균의 어떤 부분이 사람의 유전자 어디하고 같은 애, 이걸 찾아내는 거고, 의약품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식물이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사람하고 동일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모든 수업을 할 때 하는 게 유전자 학습론 얘기하죠. 유전자는 스스로 공부하고 진화한다. 그 다음에 얘들이 서로 어떻게 하냐면 공진화한다. 공생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동일 영양분이 된다. 이 동일 영양분이 뭐냐면 음식이기도 하고 약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 알면 뭐가 되는 거냐면, 아,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서 골라 먹어야지, 내가 언제 뭐를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내 몸에서 유전자가 길게 되어 있고 얘들이 각기 기능들을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식물에서 빠지던 미생물에서 빠지던.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나타나는 게 병. 그리고 이 유전자는 자꾸 교환이 돼요. 이걸 세포재생이라고 해요. 세포재생이 잘 이루어지면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고, 세포재생이 되려고 하면 물질이나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 그냥 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먹느냐, 그래서 필수적으로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단백질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 먹어야 됩니다. 지방 먹어야 됩니다. 미네랄 먹어야 됩니다. 호르몬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소 먹어야 됩니다. 좋은 물 먹어야 됩니다. 등등등 다 얘기들을 하는 게 영양학이에요. 근데 지금 영양에서 안 다루는 것들이, 다루는 애들은 뭐냐면 어떤 비타민 C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하냐, 이런 쪽으로는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어떤 탄수화물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단백질이 무엇을 합니다. 고기가 있는데 닭고기냐,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운을 올립니다. 또는 음기를 만듭니다. 또는 양기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들은 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이토케미칼도 들어가요. 식물 면역 물질,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새로 젊어지느냐 안 젊어지느냐.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어려서는 내가 일을 찾아서 돌아다녔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러 다니는 일이 필수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걸 헌팅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농업 분야에서도 대량 생산을 위한 과학화 영농 분위기가 팽배하여 화학비료를 뿌린 농작물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화학비료를 시비해서 재배한 농작물은 자연산에 비해 인체에 필요한 기능 성분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자연산 산나물이 많이 있습니다. 산나물에 관한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을 산나물 많아요. 망초 요즘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빗자루국화, 그 다음에 엉겅키, 그 다음에 요즘 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삼 나오기 시작해요. 사상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엊그저께 내가 산에 일을 갔다가 너무너무 많이 한참 자라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비벼서 비빔밥 해먹잖아요. 그러면 독감 때문에 끙끙끙 앓고 막 난리치다가도 나아요. 당근의 원조, 사상자, 아삼. 요즘 강가에 가면 아주 한참 신진한 가을 나물이에요. 망초는 이러면 데쳐요. 끓는 물에서 데쳤다가 말려 놨다가 먹을 때 물에 불커서 다시 요리하거나 이러면 돼요. 고사리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가을 나물이에요. 나물이 봄나물이 있고 초여름 나물이 있고 가을 나물이 있고 겨울 나물이 있어요. 산나물이 4가지로 분류가 돼요. 봄나물은 물질을 이동할 때라서 생으로 먹는 것이 거의 봄나물이고, 묵나물이라고 해서 5월 달에 초여름 접어들면서 우리가 먹는 곤드레니 이런 나물들 다 그때 끊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삶아서 조직을 연하게 하고 말려서 먹는 나물이에요. 가을의 나물은 뭐냐면요, 파이토케미칼 면역력이 가장 높은 나물이에요. 이보다 더 높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잔병 치레하고 몸이 안 좋고 하면 무조건 가을 산나물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햇빛이 뜨겁고 아직까지 온도가 낮
기온이 10도 이상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충주가 24도예요. 이 24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생물이 활동하는 온도라는 뜻이에요. 미생물이 산나물을 먹기 위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얘가 자기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어물질을 만들겠죠. 면역물질을 만들겠죠. 파이토케미컬을 형성해요. 걔를 끌어다가 뭐를 해놓은 거냐면 데쳐서 파이토케미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겨울 내에 먹잖아요. 겨울에는 우리가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가을 산나물을 지금 준비해 두면 내년 봄까지 됩니다. 지금 강가나 밭에 가면 망초 이런 거 무진장 많아요. 지금 한번 삶아서 준비해 오면 내년 봄까지 면역력의 문제는 해결을 해요. 그래서 꼭 하루를 투자를 하세요. 물부터 먼저 끓여요. 그리고 그때 뭐를 하는 거냐면 소금을 조금 집어넣어요. 그래야지만 물질의 상태가 유지가 되고 부드러워져요. 끓는 물에다 넣으면 푹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열을 계속하면 약간 다시 끓기 시작할 때 꺼내 데쳐내는 거예요. 봄나물은 살짝 데치는 거고 5월 나물이나 이 나물은 약간 더 데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컬어지게 죽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갖고 말려놓으면 최고의 면역 시스템을 갖추는 물질을 얻게 돼요. 우리는 산나물이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얻기 위해 산야를 돌아다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 주변 전답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런 농작물은 인간과 함께 공진화한 게 많다고 합니다. 인간과 함께 공진화한 식물은 어떤 게 있는지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공진화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하고 공진화한 식물은요. 장미과, 일부의 콩과, 국화과, 미나리과, 가지과, 고추, 가지, 토마토, 감자 다 가지과예요. 이런 몇몇 가들하고 공생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갖고 가지 같은 경우에 사람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농사를 하잖아요. 아예. 왜냐하면 완벽하게 공생관계를 가지고 사람 몸을 젊게 만드는데 얘를 산에만 다니면서 캐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농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벽과예요. 쌀과 보리와 밀과 수수, 조, 율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들어오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년이 증가한 거예요. 37세 더하기 20이면 57세가 기본이에요. 여기다가 백합과에 마늘, 파, 부추 이런 걸 하면서 10년. 그러면 67세 정도가 전 그거였고요. 더 합해지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수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태어난 이후 조절하면 120까지 가는 거고 뱃속에서부터 조절하면 150세를 사는 게 사람이에요. 공진화된 유전자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라는 것이 핵심의 건강이고 그 다음에 얘를 발효를 하는 거예요. 망초를 가져다가 발효를 하라고요. 데쳐서 나물로 먹는 건 하루에 손질하는 거고 걔를 갖다가 발효를 해놔요. 그러면 면역물질을 20리터를 준비한 거예요. 면역물질 안 팔잖아요. 발효하는 거 쉽잖아요. 설탕 비율만 0.67 곱해갖고 담아만 놓으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듬해 봄까지 내 면역력은 개가 책임져 준다. 독성도 없고 장에서 풀어가는 건 소화기를 풀어가는 건 십자화과예요. 십자화과는 소화기관에 특화가 된 거고 국화과는 어디에 한 거냐면 림프처럼 혈관이 아닌 외부에 체액에 특화된 면역력을 만드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머리에 나오는데 다 작용되는 부위가 좀 달라요. 식물 종류별로 진화하면서 먹었던 부분들이. 그래서 요것하고의 관계를 가장 완벽하게 소화해서 흡수하고 미생물까지를 플러스한 1+1의 방식이 발효.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간과 함께 공진화한 동식물이 우리의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공생이라는 주제로 김용현 농업생명공학자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특히 공생과 발효에 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발효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리라 확신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